네, 안녕하세요. 2025년 보건인형 기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해커스 임용에서 지금 전공 보건을 가르치고 있는 김희지라고 합니다. 이번 시험 보시느라 진짜 힘드셨죠? 우선은 보고 나서 올해가 좀 기출에서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아서 좀 허탈하다, 뭐 허망하다, 또 본인이 공부했던 건 굉장히 많았는데 다 쓸 수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못 썼다, 또 실수를 많이 했다. 모든 시험이라는 제도 자체가 사실은 다 보고 나면은 되게 허탈하고 왜 이렇게 내가 실수를 많이 했지? 근데 거의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많이 드물긴 해요. 그래서 사실은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그런 실수를 조금 더 덜 할 수 있게끔 이제 하긴 하지만 이제 굉장히 많이들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 시험 자체가 상대평가다 보니까 저를 혼자만 못 쓴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혼자만 이렇게 막 자책하거나 괴로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제 못 쓰는 문제들은 다 예상 외의 문제들은 다 못 썼기 때문에 그거 한두 문제 뭐 두세 문제 틀렸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당락이 이제 좌지우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조금 이제 잠도 푹 주무셨고 좀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이런 거 이제 회복을 좀 하셨으면은 이제 2차 준비에 몰입하시는 게 낫겠죠. 그쵸? 이렇게 이제 1년 동안 1차 시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정말 저희 시험 범위 정말 방대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많은 것들을 외웠고 그리고 놀고 싶은 것도 꾹 참으면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제 본인 이제 가채점 해보시고 나서 굉장히 이제 가능성이 없다. 본인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진짜 뚜껑을 열어봐야지 아는 거예요. 1차 시험에서 그러다 합격을 해가지고 2차 시험 준비 못해서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리고 우리가 보건임용이라는 이 시험 자체를 나는 평생 안 볼 거야 라고 해도 몇 년 있다 다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2차를 준비했던 이 면접 준비를 해놨던 건 어디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심층 면접 준비도 해보신 분들이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스터디 짜보시면 아실 거예요. 초수생분들은 2차 면접 스터디 구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경험치가 있는 분, 실제 면접을 봤던 분들 위주로도 선발하고 공부해보신 분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에서 뭔가 무의미한 경험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다 쌓여서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될 거고 분명히 선생님들은 못 봤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컷이 다 낮아질 거라 다 예측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이 어려웠기 때문에 전체 컷이 낮아져서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조금 힘을 내시고 2차 준비에 몰입하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험의 총평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기출 반출 경향이 굉장히 낮아졌다. 똑같은 문제가 사실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가 나왔다라는 표현도 사실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어찌됐든 2024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70%까지도 봐도 되죠. 2023년도 그랬고. 근데 올해는 어떻게 돼요? 기출이 정말 많이 잡아요. 50%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이것도 많이 잡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기출만 공부해서는 안 되겠다. 다 선생님들 그 말 다 했죠. 이론서만 봐서는 안 되겠다. 기출만 봐가지고 기출에서 나올 줄 알고 그것만 다 기출만 탈탈탈탈 외워가지고 쓰면은 난 합격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예상외로 문제가 나오다니 이렇게 이제 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제 많았죠. 그리고 정신간호의 지금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2021년에도 한 20% 정도 되긴 했어요. 근데 지금 10%, 13%, 작년에 25%, 올해 18%까지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신간호 비중이 높아졌다. 그 중에서도 최신의 어떤 정신간호 트렌드나 경향이 굉장히 반영된 문제. 예전 같으면 강박증이 있어. 손을 계속 씻어. 그러면 씻지 마. 못하게 하는 게 많죠. 그 다음에 이제 트렌드가 뭐였어요? 인지치료였죠. 사실 정신과 약물로 컨트롤하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신과에서 지금 약물이랑 그 다음에 인지치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지 왜곡을 계속해서 오류를 지금 교정을 시켜가지고 부정적인 사고들이 자동적 사고가 되지 않도록 이제 교정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뭐예요? 작년에 변주법적 치료 나왔죠. 올해는 뭐예요? 수용 잔여. 그러니까 지금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그냥 받아들여라. 우선은 막 바꾸려고 하지 말고 우선 수용해라.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목표나 가치가 있는 어떤 행동들을 하도록 해라. 그래서 수용 잔여 치료가 지금 올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변주법. 제가 이제 강의를 한 지가 지금 올해로 2년. 그러니까 시험 지금 제 수업을 들은 수강생들이 지금 2년 시험을 받고 이제 3년차 강의에 접어드는 거죠. 근데 작년에 변주법도 제가 수업
강의했었고 모의고사 다 출제를 해줬죠. 수영 전형 치료도 이론 내도도 설명을 했고 모의고사에도 출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최신의 트렌드가 좀 높아졌다. 그리고 저희가 교과교육학 보시면 지역사회랑 학교보건이 있어요. 이게 지금 24에서 34% 정도 지금 출제가 됐어요. 25에서는 35% 정도가 교과교육학으로 지금 배정이 돼야 되거든요. 올해가 좀 작았어요. 어떨 땐 30% 이상 나오기도 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엔 지역사회 막 역학, 문제풀이도 굉장히 많이 났었잖아요. 하지만 지역사회는 굉장히 여전히 비중이 높다. 특히나 이제 학교보건이 어떨 때는 한 문제도 안 나올 적도 있는데 그 대신 이제 지역사회가 많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올해도 지금 지역사회는 작년에 비해서는 적게 출제가 됐지만 이제 그래도 비중은 여전히 높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정신이 저는 이제 작년부터 1, 2월 강의를 했을 때 정신과 지역사회를 먼저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강의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강의가 지겨울까봐 하루는 지역사회, 하루는 정신 이런 식으로 교대로 그 강의를 했었거든요. 올해는 이제 그렇게는 교대로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한 과목 끝내놓고 한 과목 넘어가고 해서 작년에 이제 수업 들었던 선생님들이 이제 다른 이제 강의 스타일이 약간 다르니까 왜 지역이랑 정신을 많이 하지? 근데 정신이 생소한 용어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거를 키워드로 쓰는 것 자체가 트레이닝이 되기도 힘들고 그리고 적용 문제가 정신에서 많이 나왔어요.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적용 문제가 우리가 시험 문제가 이해랑 지금 적용이잖아요. 대부분 이해 문제예요. 근데 적용을 해야 되는 건 다 정신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지역사회 정신을 1, 2월 달에 우선 해놓으면 40% 50%가 우리가 끝나는 거다. 우리가 과목이 정말 많잖아요. 아동과당, 모성과당, 성인과당, 응급과당, 뭐 노인과당 정말 많은데 그중에서 이것만 끝내도 40% 지금 다 많게는 50%까지 못 받고 이 개념들이 또 애워야 될 게 워낙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었던 거 있죠. 그리고 당연히 단순 암기로 달달달 쓰는 것보다는 이해와 적용 문제이고 적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이해 위주이긴 하지만 적용까지 분명히 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나 강론서 외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죠. 사실은 이제 강론서 외에 우리가 뭐 제일 마지막 문제죠. 인슐린 맞는 학생이 지금 밀월 기간이라고 한다. 학부모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허니문 기간이라고 한다. 이거는 사실 강론서에 없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봤을 때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제가 보건교사라면은 당뇨로 인해서 인슐린 이제 맞기 시작한 학생한테 1월 잠깐 동안 췌장이 인슐린 맞자마자 췌장이 자기 기능을 다 회복한 것처럼 보이고 인슐린 요구량도 떨어지고 이런 게 보이는 기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 인슐린 처음 시작하면 일형 당뇨의 아이한테 밀월 기간이 있어서 좀 당뇨가 호전된 것처럼 보이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올해 문제가 변별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강론서에는 없지만 학교 현장에 맞는 문제였고 보건교사가 알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관점의 차이예요. 선생님 이게 왜 강론서에 없는 거 나와? 이런 문제 왜 나와? 뭐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모성에 지금 불임 시험관 아이가 나왔어요. 시험관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나왔단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 강의를 시작을 했을 때부터 시험관이랑 다낭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어요. 물론 왜? 근데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거라고 저는 분명히 예측을 했거든요. 이거를 관점을 선생님들이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학교보건법에 따르면은 지금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학생이랑 교직원이에요. 교직원 중에 지금 다 남자 비율이 많아요. 여자 비율이 많아요. 다 여성의 비율이 많고 그 여성 중에서도 지금 가임기 여성들이 많단 말이에요. 가임기 여성에 지금 실질적으로 불임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불임 정말 많거든요. 그 중에서 불임에 지금 거의 1, 2위다. 미국에선 지금 1위라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 어떤 통계청에도 1위다, 2위다. 이게 다낭성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알아야겠죠. 그럼 불임에 있어서 원인이 되는 다낭성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불임에 있어서 인공수정, 시험관 어떻게 하는지 과정, 내용, 그리고 이걸 정의로 한 줄로 써라. 이거 계속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모의고사에 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저는 문제가 굉장히 훌륭했다라고 판단을 해요. 오히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 문제는 뭐예요? 밑에 바닥부터 기초부터 탑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기초 간호과학이 있어요. 제가 지금 아마 저의 유튜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산염기 그죠? 불균형, 전해진 불균형, 탈수 이거 지금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성인간호학 들어갈 때부터 대사선 산증부터 기초부터 대사선 알카리증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 기전을 명확히 호흡이랑 신장으로 계속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재수생, N수생 분들은 이제 작년에 제 강의 들었던 선생님들이 이제 설문조사 해보니까 초수가 한 반, 재수 이상 분들이 한 반 이 정도 됐었거든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수, 삼수 이렇게 N수생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왜 이렇게 기초관학을 중요시 여기지?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위에 탑을 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막 1시간 이상 강의를 했어요. 하면서 그거 제 아마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다 푸셨을 것 같아요. 기초 간호과학부터 실제 우리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지금 사실은 최근 이슈죠. 카시트 교통안전법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만 6세까지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카시트를 씌워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뉴스에는 많이 나왔어요. 저도 사실은 이거는 이제 생각을 하지 못하긴 했지만, 그리고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어떤 저희가 간호 보호교사로서 간호의 내용들, 질병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최신 트렌드인 수영 전염 치료, 그리고 법내용,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아까 뭐 인슐린, 당뇨, 그 외에도 지역적인 문제들은 물론 있어요. 항상 매년 있는데 올해 조금 약간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크게 그렇게 오히려 공부를 정말 다 하신 분들은 잘 맞았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다 맞출 수는 없죠. 왜냐면 우리가 안 다뤘던 내용들이 많고 강론서에 없는 내용들이 많아서, 그래서 선생님들만 이제 시험을 다 망친 게 아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공 A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 A 문제. 이거는 사실은 강론서에 있긴 했지만 국제보건 파트가, 그러니까 이제 다문화에 대한 이슈는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문화에 대한 거, 뭐 건강 형평성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공무원에도 나오고 하니까 출제가 될 수 있겠다 싶었지만, 이제 국제 간호까지는 사실은 이제 예측을 못했죠. 그래서 최근 강론서에 이제 나왔던 내용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천년 개발 목표 8대 목표 다 알고 있느냐? 이거 진짜 달달달. 사실 이거 다 안 다뤘던 내용이고, 강론서 이제 거의 최근에 것만 있고 해서 아마 다 쓰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2점이잖아요. 기억 니은 해가지고 요거 다 감점돼도 합격 여부랑은 지금 당락에는 크게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지역적인 문제이긴 했죠. 하지만 뭐 국제 간호에 대해서도, 우리가 국제 보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알아라라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아동 간호 관련해서는 실제 좀 약간 국시 모성이나 이런 거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카시트 보시면 카시트 선물로 받았는데 몇 세까지는 카시트를 사용해야 돼요.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돼요. 이게 6세예요. 6세. 이게 교통안전법 지금 내용이었고, 도로교통법 지금 내용이었고, 실제 이 내용은 이제 기사에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기사나 뉴스를 볼 때 최근 뭐 보건이나 이런 쪽으로 봤는데, 이제 골고루 좀 뉴스를 봐서 좀 눈여겨봐서 선생님들한테 좀 이런 것도 이제 안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아동 강론서에는 카시트를 뒤로 앉히는 기간, 그리고 앞으로 돌려서 앉히는 기간, 이거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작년에 제가 모의고사에 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모의고사 풀어보던 선생님들은 왜 카시트까지 내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만 6세까지는 올해는 못 냈죠. 자, 그 다음에 4개월 아이의 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머리를 한쪽으로 돌리면 같은 방향이 팔다리가 펴지고 반대편 팔다리는 굴곡돼요. 이 부분은 제가 상반기 모의고사에 드렸어요. 이게 긴장성 경반사, 긴장성 뭐 목반사라기도 하죠. 이게 이제 국시에 한 번씩 나와요. 반사에 대해서 뭐 놀이치료 이런 것들 다 국시에 나오는 문제인데, 혹시나 해서 놓치지 말라고 제가 상반기 모의고사에 그림까지 해가지고 드렸어요. 그래서 니은 이거 뭐냐, 긴장성 경반사 언제 4개월, 그리고 어떤 내용이냐. 그래서 이거는 모의고사 제 모의고사 풀어보신 분들은 이제 다 합격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합격이란다. 충분히 이거 맞추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3번은 이제 모성간호학이죠. 피임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산부인과 하면은 OBGY잖아요. 산과랑 부인과가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뭐 분만에 관련된 내용, 임신에 관련된 내용, 이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근데 모성 파트가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과 쪽에 지금 문제들이 몇 년간 출제가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제 알아야 되는 거는 부인과 쪽이에요. 그러니까 뭐 피임 방법이라든지 질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다음에 월경전 증후군이라든지, 그 다음에 월경이 뭐 희소월경, 뭐 희발월경, 과소월경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고, 알 게 정말 많은데 실제 이쪽에서 출제가 돼서 피임이나 뭐 질염 정도는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 실제 모의고사에도 그렇게 출제를 했지만 이제
의외의 문제가 좀 나오긴 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남성용 콘돔에 대해서는 당연히 많이 알고 쓰고 있지만 여성용 페미돔이나 다이아프램은 사실은 국내에서 많이 쓰고 있진 않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정확히 그 강론서에 나왔던 내용이고 이런 강의 때 설명드렸죠. 그래서 여성용 페미돔은 지금 한쪽면의 링을 자궁 경부 바로 앞까지 끼운다. 여성용 다이아프램은 피임 효과를 지금 높이기 위해서 가장자리에 살정제를 지금 도포하여 사용한다 있었고 이거는 이제 이론 강의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거는 이제 정신간호 파트죠. 4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길 가다가 친구들의 비웃는 소리가 들려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이건 환각의 중에서 환청이죠. 환청. 그래서 이거는 다 쓰셨고 다 맞으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학생 다른 느낌은 없었니? 라고 했을 때 키보드를 치는데 손을 보면서 제가 아닌 것 같은 제 영혼이 밖으로 빠져나가가지고 본인을 들여다보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저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든다. 이건 뭐예요? 이인증이죠. 이인증, 비현실감. 이거는 이제 기출이 됐지만 또 기출이 됐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트레이닝을 선생님들 많이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실제 모의고사에서 제가 상반기 모의고사 때 내드렸던 게 지금 뭐 전체적으로 조현병 환자에 관련해가지고 환시, 망상, 환청 관련해서도 이렇게 예시를 넣어서 이제 한 번 더 보라고 상반기 모의고사에 드렸고 그다음 2인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2인증 비현실감을 아는 개념이지만 파이널 모의고사 때 한 번 더 출제를 했어요. 둘 중에 하나는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파이널 모의고사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시를 자기 몸이 남편이 공황발작인데 분리되는 것 같다. 공중에 붕 떠 있어서 자기 자신이 타인이 되어서 바라보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2인증. 그래서 실제 출제된 지문이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2인증 다 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널 모고에 제가 드렸던 거 문제였고. 자, 문항 5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급 감염병인데 이 중에서 질병관리청이 지정하는 감염병이 뭐냐? 답이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죠. 이제 코로나가 지금 거의 이게 잠식이 된 상태인데 올해 또 코로나가 지금 조금씩 유행을 하면서 학생들한테도 지금 마스크 맨날 끼라 그러고 2장씩 세이브로 갖고 오라고 하고 이런 이슈가 있어서 한 번 더 출제를 했던 것 같고 감염병들의 1급부터 4급까지를 잘 분류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한 번 더 보고 싶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니은 보시면 감염병 의사 환자죠. 그래서 감염병 환자, 그 다음에 감염병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개념을 잘 알고 있느냐 해서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되는 이제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느냐라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전파에 대해서는 올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생물학적 전파, 기계적 전파는 이제 이거 정의를 쓸 거라까지는 예상을 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실제 전파 과정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병원체, 뭐 병원소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전파 과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이 전파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달달달 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기계적 전파, 그다음에 생물학적 전파 이거 보시면은 기계적 전파다라는 거는 실제 파리, 쥐, 바퀴벌레 등의 몸에 붙어있는 병원체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이다. 그리고 생물학적 전파다. 그러면 인간한테 전파되기 전에 해충 내에서 미생물이 증식하고 그다음에 성장이 된 이후에 전파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 전파에 대해서 명확히 쓸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한 2점? 3점? 이 정도는 다 맞으셨을 것 같아요. 워낙 감염병의 전파 과정들은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 다음에 문항 6번 보시면은 이번에 이제 제가 성인 간호학 할 때 소화기 파트를 사실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파이널 모의고사 이제 제 수업 들어보신 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A 문제가 다 소화기 파트였거든요. 근데 이제 탈장은 그나마 마이너 파트잖아요. 소화기 질환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위식도 역류 질환부터 위궤양부터 엄청 많기 때문에 크론병까지 이제 다 다루다 보니까 이제 실제 탈장까지는 이렇게 이제 마이너라고 생각을 했고 이론에서는 물론 이제 수업을 했죠.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까지는 못 들으긴 했는데 실제 이거는 탈장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얼핏 문제로 봤을 때는 이게 개실이냐 탈장이냐 이렇게 고민했을 거예요. 제가 쪽지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복압이 높여져서 복벽이 약해진다. 그래서 개실 같은 경우에도 중요하다라고 쪽지시험에는 드리긴 했지만 실제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서 좀 헷갈리셨나 봐요. 지금 보시면 부드러운 주머니 형태의 덩어리가 생겨요. 근데 실제 우리가 개실도 주머니 모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머니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개실 같은 경우에는 자각 증상이 없어요. 그죠? 근데 탈장은 이렇게 계속해서 무거운 거 듣고 하면 덩어리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또 없어졌다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증상 자체가 틀려요. 개실 같은 경우는 개실염이 문제예요. 그 안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증 수치들이 올라가고 피버 나고 이런 게 문제인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지금
염자나 감도니 문제에서 탈장이 심해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 보시면은 지금 탈장이죠. 그래서 복벽이 약해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복벽이 약해진 것 같아요. 라는 게 탈장의 원인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거운 역기를 들거나 무거운 짐을 드는 행위는 피하시고요. 기침이나 변비도 조심하세요. 두 번째가 복부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복벽이 약해지는 거랑 복부 상승 두 가지 원인이 메인이거든요. 근데 이 복부가 상승이 되면 복벽까지 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벽이 약해지면 복벽 조직의 약화가 심해져 장이 탈출된다. 탈장이 심해진다. 꼭 이거를 안 쓰더라도 복압 상승으로 탈장이 심해지면 이렇게 쓰더라도 이제 맞을 거예요. 그리고 감돈이나 꼬임으로 합병증이 발생하면 즉시 수술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저희 이론 시간에 했었죠. 혈류 차단으로 조직이 괴사되죠. 네크로시스 해가지고 이게 빨리 수술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 6번이 나왔던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 7번 보실게요. 문제 7번 보시면은 아이가 머리 아프다, 배 아프다. 학원 가는 것도 힘들어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하고 근데 뭐예요? 병원에 가서 다 검사했는데 다 노말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학원 가기 싫어한다. 이게 뭐예요? 얼핏 보기에는 학교 공포증. 물론 학교 공포증이라는 진단 자체가 DSM-5에 있는 진단명은 아니지만 의사들이 이제 진단을 할 때 학교 공포증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게 보시면은 이게 실제 우리가 학교 공포증이다 라는 건 뭐예요? 2차적인 이득을 위해서예요.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대부분 뭐 학교를 기피하는 뭔가 학교 내에 뭐 따돌림이 있다든지 아니면 2차적인 이득이 있다든지 이런 이제 원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원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하지 않는 아이가 선생님께 혼날 것이나 두려워 배가 아프다고 하며 학교나 학원이나 학교에 가지 않는 것과는 다르다. 니은 자체가 꾀병이잖아요. 그래서 신체와 꾀병, 학교 공포증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에 제가 내드렸었죠. 그래서 기억은 우선은 이제 신체화다. 신체화로 나타난다. 그래서 전환장애나 신체화는 계속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꾀병과의 차이점은 뭐 의식적이다, 무의식적이다 이렇게 쓰셔도 맞고요. 아니면 내가 의도성이 있느냐 없느냐 2차적인 이득의 의도성을 갖고 2차적인 이득을 바라느냐 안 바라느냐 이렇게도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체화는 꾀병과의 차이는 2차적인 이득, 즉 보상이 없는 것으로 의도성도 없어요. 신체화 증상은 의도성이 없고 이제 2차적인 이득이 없다. 이 꾀병과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꾀병의 이제 진단을 보시면 돼요. 2차적인 이득이 있거든요. 완전히. 그리고 보시면 우울에 취약한 사람의 귀인 양식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귀인 양식에 대해서는 이제 작년에 모의고사에 우울증이 심한 사람의 귀인 양식 4가지를 써라 라고 제가 모의고사에 냈고 거의 이제 똑같죠. 문항 자체가. 문항 자체가 사실 똑같았는데 올해는 제가 이거를 이제 문제를 안 드렸어요. 왜냐면 이제 폐기 인지 3제 이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 고전적인 이론이에요. 우울증에 대해서. 우리 강론세에는 없지만 이 고전적인 우울증에 대해서 고전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였던 거죠. 강론에는 없었지만. 그래서 중요도가 그렇게 우울증에서 떨어지는 사실은 이론이 아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올해 이제 문제까지 딱 드렸으면 선생님들이 이제 더 잘 보실 수 있었는데 그건 좀 아쉬웠죠. 자, 제가 이제 예시를 들었던 게 학교 공포증 모의고사에서 이제 내드렸어요. 그래서 복통, 두통 계속 호소해가지고 학교 못 가겠다고 하고 이 학교 공포증이다라는 거 자체가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이냐라고 이제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어떤 분리불안해, 엄마랑 분리불안해 하나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TV를 더 많이 볼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시험을 안 볼 수 있는 어떤 2차적인 이득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모의고사 상반기 모의고사 때 꾀병이 이거다라고 확실하게 이제 구분을 해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뭔가 회피, 뭐 병역 의무로 회피한다든지 내가 어떤 업무에서 빠질 수 있는 거죠. 업무의 회피, 재정적인 보상 획득 이런 외적인 보상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꾀병이랑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상반기 모의 때 이제 들었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이 정도는 아마 다 푸시지 않았을까. 뭐 그 우울증의 귀인 이론을 못 쓰셨더라도. 그리고 문항 8번 보실게요. 자, 보건교사랑 동료교사의 일부 그 대화 내용이에요. 자,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해요. 자, 뭐예요? 월경 간격이 45일에서 50일로 불규칙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 동료교사는 지금 자기가 불임으로 인해서 지금 진단을 받은 게 아니에요. 희발월경이, 그러니까 월경이 지금
지금 여기서는 45일 정도로 되겠지만 어떤 사람은 막 3개월 동안 월경이 있다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6개월 정도 없고 어떤 사람은 45일 이상 이렇게 텀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서 자기가 다낭성인 걸 발견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굉장히 비율이 높다. 성인 여성의 한 7에서 10% 정도가 다낭성이거든요. 근데 다낭성의 불임이 몇 프로다? 한 75% 정도 돼요. 실제 산부인과를 가면은 불임 클리닉 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유명한 불임 클리닉 병원들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다낭성 클리닉이 몇 군데가 되는지 몰라요. 불임이 굉장히 많아요. 이 원인이 지금 1이나 2이다. 불임의 원인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지금 여선생님들의 불임 원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휘발월경에 의해서도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원인이 뭐다? 계속해서 제가 모의고사에서 냈죠. 실제 난소, 작은 난포가 12개 이상 관찰이 된다. 2에서 9mm 정도의 작은 난포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 근데 다 무배란되는, 배란이 안 되는, 그러니까 당연히 불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다? 안드로젠. 안드로젠이 지금 과다 생성이 돼서 남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드름 나고 지금 남성화 되는 거. 이거가 지금 굉장히 문제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뭐다? 인슐린 저항성. 이게 문제다.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예요. 그래서 당뇨의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임, 실제 어떤 환자가 많다? 다낭성 가진 사람은 비만 환자가 많아요. 비만 환자. 그래서 이 많게는 50, 아니, 적게는 50. 다낭성 가진 사람 중에 한 70%까지가 비만 환자거든요. 그럼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니까 당뇨가 또 생겨. 자, 그러면 뭐예요? 메포닌까지 연결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그대로 제가 출제했었죠. 모의고사 때. 그래서 메포닌 투여로 현중 인슐린과 안드로젠 감소로 배란을 개선을 시킨다. 그래서 메트포르빈 같은 경우에는 당뇨에서 분명히 약이 안 나오고 다낭성에서 나올 거다. 그래서 작년 올해 모의고사 2년 연속으로 제가 출제를 했던 문제예요. 다낭성에 대해서는 모의고사 엄청 문제를 계속 드렸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다낭성에 대해서 골고루 물어보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난소의 변화, 난포의 변화를 측면을 써라. 우리가 이제 난소를 뭐 부피가 증가했다, 두꺼워졌다 라고 쓰시면 되고 난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작은 난포들이 이제 다 낭이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성숙 난포죠. 그리고 실제 이제 다모증 같은 경우는 안드로젠 상승. 아까 여드름 나고 남성화되고 막 이렇게 머리 다모증 생기고 이런다고 했죠.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이걸 알고 있느냐. 하여튼 메트포르민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모의고사를 어떻게 냈냐. 제가 파이널 모의고사에도 냈고 중간 모의고사에도 냈어요. 그래서 실제 보시면 다낭성에 대해서는 진단 기준 3가지 꼭 외워라. 그래서 고안드로젠 혈증, 만성, 무배란. 그 다음에 난소, 다낭성 난소. 난포가 12가지. 한쪽 난소에 이거 이상 있는 경우, 2가지 이상의 경우에 이제 진단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이게 휘발월병까지도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돼서 이것까지도 이제 했었고, 그 다음에 실제 이 진단 기준, 그쵸? 그리고 치료 어떻게 하는지 설명 들었었죠? 이거 이제 3가지 외웠던 분들은 당연히 쓰실 수 있겠죠. 그리고 상반기 모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뭐예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근데 우선은 폐란 유도를 위해서 클로미펜을 먹고 메트포르민을 약도 같이 먹어보자고 한다. 그러니까 왜 다낭성인데 갑자기 당뇨약을 먹어야 하느냐. 이유를 써라. 그래서 문제가 동일하죠. 그래서 메트포르민 복용하는 이유를 써라. 그래서 이거 제 모고에서 보셔서 쓰셨다는 선생님들이 이제 몇 분이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모고에서 이제 나온 거 그대로 보여드렸고. 자, 문항 9번 같은 경우 보실게요. 실제 우리가 학교 보건법 시행령에 이제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실제 학교장은 매 학년도 3월 30일까지 이것도 3월 30일 쓰라고 제가 상반기 모고에 그대로 드렸죠. 응급처치 교육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포함을 해야 된다. 근데 제 이론교육 내용이 뭐냐라는 거고 아마 이거를 명확히 이제 쓸 수 없었다라고 하면 3월 30일은 충분히 쓰실 수 있는 문제였다고 봐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강사는 의사 또는 뭐를 가진 간호사 지금 심폐소생술 응급처치와 관련된 자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 3개 다 완벽하게 쓰시는 분은 드물지 않았을까 싶지만 그래도 한 1.5점 1.5점 정도는 그래도 맞지 않을까. 그쵸?
아니 2점 정도는 4점이죠. 그래서 제가 하반기 이것도 파이널 모고예요. 파이널 모고에서 제가 드렸죠. 응급처치 교육 및 계획 수립. 그래서 누가 매 학년도 언제까지 해야 되냐 해서 3월 31일을 명확히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했죠. 그리고 나서 실제 이 교육,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이 있죠. 그래서 이론 교육은 제가 이거는 시험으로 안 드렸지만 본문에 한 번 더 보라라고 이제 드렸던 거고, 그리고 실제 이 강사, 간호사, 지금 심폐소생술 응급처치와 관련된 자격을 가진 사람, 이렇게 이제 아마 지문을 보셨으면은 한 번 더 리마인드 해가지고 쓰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 드렸던 거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10번 보실게요. 덴버는 사실은 우리가 발달 지원이나 이런 것도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관계에서 고위험 아동 계속 관찰해야 되는 검사하고 실제 우리가 이 검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중요하고 국시에서 자주 출제되는 이제 문제죠. 그래서 한국형 이제 덴버는 출생에서 6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그리고 덴버의 검사의 어떤 목적을 써라. 그래서 발달 지원이나 문제의 가능성인 아동을 우선 선별하고 그 다음에 발달 지원 의심을 확인하는 객관적인 검사이다. 그 다음에 만약 고위험 아동을 있다라고 하면 계속 관찰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승준이 같은 경우가 지금 조산을 했죠. 이 조산했을 때 교정 연령을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요거를 지금 사주 일지 후 출생해서 현재 나이 사주를 뺀 14개월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쓰실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문항 11번 보실게요. 자, 보시면은 119예요. 그래서 실제 남자 선생님의 뇌졸중, 사실은 뭐 흡연, 그 다음에 뭐 고지혈증, 고혈압 있으시면은 이런 리스크들이 사실 있죠. 그래서 이럴 때 지금 뇌졸중 가족력이 있는데 CPSS, 신시내티 병원전 뇌졸중 척도에서 이상소견이 확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합격 설명회 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우리가 의식 수준 하면은 GCS를 해야 돼요. GCS를 다 검사를 하려면은 그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검사를 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빨리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검사들이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지금 의식 수준은 제가 계속 출제를 했었어요. 근데 뇌졸중도 사실은 이걸 보긴 했는데 출제는 제가 못해가지고 되게 아쉬웠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CPSS, 그 다음에 패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스크리닝 할 수 있는 세 가지 이 검사의 이상소견이 뭐냐. 얼굴마비, 팔근육 약화, 언어장애. 그거는 이제 바로 몇 마디 하면은 우리가 관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사정 어세스먼트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되게 좋은 게 저는 물론 지금 모의고사 완벽하게 맞추는 문제는 아니지만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보건교사 역할로 생각을 해보면 학교 선생님이 뇌졸중 의심 증상 있을 때 빨리 스크린해서 119 불러가지고 뇌졸중 척도 CPSS에서 이상소견 발견했다라고 해주고 응급실에서도 이런 거 해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일괄성 허혈 발작에 대해서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죠. 이거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계속 강조했었던 문제예요. 왜냐면 뇌졸중 전에 이제 일괄성 허혈 발작이 있으면 거의 이제 많은 퍼센테이지가 다 금방 뇌졸중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스피린 아마 다 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맞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중에 지금 1점, 니은 1점 정도는 맞으실 수 있으셨을 거라고 보고 아스피린,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서 혈전은 이제 생성을 억제한다. 이거는 이제 푸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2번 보실게요. 계획전 지금 행위 이론 구성 요소가 뭐냐. 그래서 보시면은 구성 요인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행위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주관적인 규범, 지각된 행위 통제 이걸 외우고 있느냐. 사실은 이건 크게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지금 쓸 수 있느냐. 그래서 주관적 사회 규범 명치를 쓰고 의미를 서술할 거. 그래서 이렇게 한 줄씩 쓰는 이제 트레이닝을 이제 시켜드렸었죠. 그래서 주관적 사회 규범은 주어진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개인에게 부과되는 사회적 압력에 대한 시각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이 중재는 지금 범위 이론적 모형이에요. 범위 이론적 이제 모형에서 보시면은 도움 관계 혹은 지진 관계, 그러면 멘티 이제 관계. 를 형성한다. 이거 자체가 지금 주관적 사회규범이다. 그 다음에 흡연하고 싶을 때는 운동, 이한요법도 다양한 활동을 해본다. 이건 뭐예요? 역조건 형성, 대체행동 형성이죠. 말 그대로 대체행동. 흡연하고 싶은데 역조건,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해야 돼요. 지금 비만 때문에 다이어트를 해야 돼. 다이어트 하는
그 사람이 지금 막 운동하기 싫어. 그럼 뭐 TV 보고 싶어. 반대로 지금 계속해서 행동하라는 거죠. 그래서 흡연하고 싶을 때는 운동, 이한요법들은 다양한 활동을 해본다. 이건 다 맞추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강화관리. 강화관리에 해당되는 예를 한 가지 서술할 거. 이것도 사실은 적용 문제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가 범이론적 모형에서 강화관리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셨으면 쓸 수 있어요. 강화관리가 뭐예요? 실제 금연을 성공했을 때 내가 금연으로 지금 담배값들이 지금 전략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세이브해가지고 내가 물건 사고 싶은 걸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보상을 줘서 이 행동에 강화를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이제 출제될 수 있었던 문제이고 선생님들도 푸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다 맞으셔야 되지 않나라는 거고, 지금 상반기 모고 때 지금 객된 행위 이론의 주관적 사회 규범에 대해서 예시를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주변 사람들이 염려하고 응원해주고 힘입어주고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체중 감소하면 좋겠다라고 원하고 있고, 이런 것들 이제 설명을 충분히 상반기 모고 때 드렸고, 그 다음에 상반기 모고 때 지금 똑같은 예시죠. 강화관리. 제가 이제 여기에 있다 본문을 드렸죠. 자, 니은 매일 담배 한 갑씩을 피웠는데 그 돈을 모아서 제가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클래식 기타를 사려고요. 이렇게 썼어도 맞잖아요. 그쵸? 원하던 물건을 사려고.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강화관리 보상이다. 이거가 지금 상반기 모고 때 그대로 지금 나왔던 문제였고, 그 다음에 지금 상반기 모고 때 또 뭐 했어요? TV를 보거나 쉬는 대신 지금 신체활동 부족으로 과체중인 사람한테 TV를 보거나 쉬는 대신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한다. 계속해서 이제 운동하기 싫어가지고 이런 사람들 역조건 형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거는 저희 학생들이랑 이제 같이 운영하는 카톡방이에요. 카톡방인데 제가 뭐예요? 범위를좀 모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에 계획전 단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올해 나는 선생님들 막 스킵할 것 같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작년에 제가 처음에 이 임용고시 발 들여서 강의할 때부터 범위론적 모형은 아주 A급 문제이고 매년 출제될 수 있다라고 말했고, 작년에 출제됐다 하더라도 올해 또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올해도 제가 불안한 마음에 11월 8일이죠. 시험 지금 앞두고 지금 한 3주 전에, 자, 지금 범위론적 모형은 작년부터 매년 출제 가능할 가능성이 있어서 문제 냈다. 그래서 뭐예요? CPR, AED, 응급상황에 우리가 CPR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매년 출제돼도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 여기 같은 선상에 지금 범위론적 모형을 제가 뒀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다시 보라고 했고, 모의고사에도 파이널 모고에서도 다시 한번 드렸던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은 전공 B 문제 보실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황반 변성이죠. 황반 변성. 보시면은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고 구부러져 보이고, 이게 특징적인 증상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사물이 앞이 잘 안 보이고, 근데 구부러져 보이고, 사물이 직선이 구부러져 보이고,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고,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황반 변성이구나. 그리고 니은 수전체가 지금 혼탁해지는 게 백내장. 이거는 사실 우리가 다 아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하다. 제가 올해 이제 또 중요하게 여겼던 게 소화기계도 있었지만 성인간호는 감각계. 작년에 지금 나왔던 게 피부 첩보 검사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피부 첩보 검사도 작년에 제가 모의고사에 냈었고 그게 기출이 됐었죠. 감각계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나요. 피부, 눈 뭐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출제 빈도가 높아서 감각계는 중요시 봐야 된다라고 했었고, 이것도 이제 모고에 파이널 모고에 드렸어요. 그래서 황반 변성. 그래서 지금 보시면 황반 변성에 대해서 지금 쭉 나왔고, 주요 증상이랑 위험 인자를 써라. 그래서 황반 변성이 뭐예요? 왜 출제가 될 확률이 높아요? 지금 시력 상실의 주요 원인이에요. 녹내장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황반 변성까지.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고령화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지금 시력 상실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증상들 모의고사 파이널 모고에서 내드렸죠. 물체가 휘어지고 시야, 중심적, 앞점, 시력 저하해서 직선이 구부러지거나 왜곡된다. 이거를 이제 써라 라고 증상 한 가지만 쓰라라고 제가 아예 내드렸던 문제예요. 그 다음에 문항 2번 보실게요. 보시면은 수학 작은 증상이 브루진스키, 케르니케. 그 다음 하나는 뭐냐? 경부강직이죠. 이것도 제가 모고에서 내드렸죠. 그래서 이런 사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보고 알 수가 있잖아요. 아, 지금 수박 지금 증상이 있구나. 그러니까 건강 사정, 그러니까 우리가 어세스먼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정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은 보건교사로서 해야 되는 업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인들은 다 외워야 된다라고 했고 기출이 됐죠.
그 다음에 입이 벌어지는 상태에서 침을 흘린다. 그러니까 이거는 측이, 옆으로 누운 자세가 이제 돼야 되겠죠? 이거는 아마 다 아셔서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 모고에서 제가 수막 자극 증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경부 강직, 그 다음에 브루즈스키, 징후에 대해서 이제 같이 그림까지 넣어가지고 이제 뭐 수막 자극 증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들었죠. 그래서 경부 강직이라는 건 다 썼을 것 같아요. 문항 3번 보실게요. 문항 3번. 실제 우선순위, 우리가 이제 간호 과정이 있잖아요. 간호 과정에 있을 때 실제 우리가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이 있죠. BPRS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NIBP는 마이너긴 해요.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2가지밖에 없어서 외우기는 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 문제의 크기, 해결을 위한 방법의 효과. 그래서 제가 이때 아마 청킹으로 크요로 외우라 라고 이런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요로 해서 요거 한 문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간호 진단을 내릴 때 국시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오마 문제 분류 체계죠. 그래서 오마만 들어가면 다 맞을 것 같아요. 오마 체계, 오마 분류 체계, 문제 분류 체계 이런 식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요 문제는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여기 보기만 하더라도 이 영역 만 보더라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 분류 체계, 뭐 중재 체계 이렇게 나온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다 알 수 있었어요.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평균 발생률을 이제 정확하게 썼는지, 제가 이제 역학에 대해서는 문제도 많이 드렸지만 이 정의에 대해서 용어까지 통일해가지고 한 5페이지인가 6페이지인가 파일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정의를 분명히 알면 분모 분자만 알면 산식들이 그 분모 분자를 그대로 쓰는 게 뭐예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총 관찰 인연수, 관찰 인연수라는 게 뭐예요? 관찰 대상자 총 관찰 기간 동안 새로 발생한 이제 환자를 알기 위함이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이제 외우셨으면, 산식을 외우셨으면 충분히 쓰실 수 있는 문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상반기 모고에 지금 오마 간호 진단 분류 체계에 대해서 이제 했고, 이거는 충분히 다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항 4번 보실게요. 공황 발작이에요. 자, 공황 발작인데 자, 보시면은 기억, 불안을 야기하는 이제 그거에 행동치료, 엘리베이터 타는 거 어떻게 지금 위계를 가지고 이제 체계적으로 둔감법, 탈감작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 아시는 거라서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 이거는 다 맞으셨을 것 같아요. 무조건 행동치료는 한두 문제 꼭 나온다고 이야기했었죠. 자, 보시면은 뭐예요? 범위 이론적 모형. CPR, AED, 범위 이론적 모형. 인지행동치료. 반응 대가만 빼고는 다 이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이것도 매년 나온다라고 설명을 했었고, 충분히 이거는 모의고사에도 내드렸고 이제 푸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반응 반지법 보시면은 노출 및 반응 반지 이거에 이제 적용을 해라, 현재 상황에. 그래서 뭐예요? 노출을 시키는 거죠. 엘리베이터 지금 못 타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출을 시키는 거죠. 엘리베이터 우선 타보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뭐를 방지해?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엄청 불안하잖아요. 공황 발작 올 것 같잖아요. 그럼 본인만의 공황 발작이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뭔가의 그 증상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불안해. 불안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손쉽게 엄청 하잖아요. 손쉽게 하면서 이 불안을 지금 감소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강박 환자한테 지금 손 못 쉽게 하면 더 불안이 증가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파괴적인 행동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엘리베이터 타도록 해서 자극이 우선 노출을 시켜라. 그래서 노출, 그 다음에 반응을 방지해라. 그래서 공황 발작 증상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근데도 실제 괜찮네. 극심한 불안과 공황 발작이 나타나지 않음을 우선 인식시켜라 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실제 디귿에 나타나는 증상을 써라. 디귿은 우선은 이제 여러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다르긴 한데 지금 저는 회피라고 했거든요. 회피. 왜냐면은 우리 실제 반응을, 그러니까 공황 발작이 일어나는 장소를 지금 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명확히 회피해요. 근데 지금 선생님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있잖아요. PTSD랑 지금 공황 발작이랑 공황장애랑 여기에는 DSM-5 진단명에 회피가 있고 여기는 부적응증 장애가 있는데, 근데 이거를 보면 DSM-5 보시면 회피 등의 부적응적인 장애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증상의 명칭을 쓰라고 했죠. 부적응이다.
부정적인 행동이다 라는 건 뭐예요? 너무 광범위해요. 이 중에 하나만 꽂아서 써야 되고 이건 명확히 회피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이제 임상심리사 선생님이랑 상의해봤을 때 이거 답은 회피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회피라고 우선은 보셔도 될 것 같고, 이제 파이널 모고에서 제가 지금 체계적 눈가바 탈감작에 대해서 예시를 들었죠. 예시 그대로 들어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 그대로 내드렸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제 내드리긴 했지만 상반기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회피에 대해서 이제 예시 넣어가지고 넣어드렸죠. 그래서 기억의 회피나 어떤 자극의 회피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회피로 봤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했었던 실제 이 반응 반지법. 노출 및 반응 방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고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분명히 모고에서 제가 몇 번 내드렸던 문제거든. 그래서 이제 다 내드렸던 문제였고, 문항 5번 보시면은 기초 체온, 배란. 우리가 배란 시기를 본인 스스로 지금 여성들이 알기 가장 이제 쉬운 게 기초체온이잖아요. 기초체온 관련해서는 사실 국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문제여서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있었죠. 그래서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누운 채로 구강용 화시 이제 체온계로 써라. 근데 뭐 화시까지는 안 써더라도 매일 아침 누운 채로 이제 활동하기 전에 구강체온을 잰다. 이거는 뭐 정답이 되죠. 그리고 원인에 따라서 브로모크루틴, 클로미펜 이런 이제 배란 장애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약에 대해서 이제 뇌하체 호르몬이랑 연결해가지고 써라라는 문제였어요. 사실 이거는 제가 그 모의고사에서 그대로 내드렸어요. 브로모크립틴에 이제 그 기전을 써라. 그래서 이거는 쉽지 않아요. 프롤락틴이 상승해서 무배란을 처리할 때 프롤락틴 감소를 이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보조생 시술의 시험관 아기 시술에 대해서 제가 모고에서 계속 내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채취하는 황체 호르몬을 왜 난자 채취하는 후에 이제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실제 자궁 내막의 이제 안정성을 위해서라고 이제 강론에 나오긴 했는데 그냥 자궁 내막의 자궁이 착상이 되도록 준비한다라고 해도 이제 정답이 될 것 같고, HCG 같은 경우에 뭐예요? 임신. 우리가 임신 유지를 위해서 쓰잖아요. 그래서 임신 유지를 위해서 쓴다라는 거죠. 파일을 보고 보시면은 제가 보시면은 기초 체험, 뭐 자궁 난관 조영술, 복강경 검사, 막 여러 가지 이제 예시를 드렸고, 뭐 배란장애 치료 이러는데 사실 여기에서도 이제 배란장애 치료 시 브로모크리틴을 사용하는 적응증을 써라. 그래서 이 브로모크리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라 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파이널 모고에 아마 푸셨던 분들은 제 수험생들은 다 맞추셨을 것 같아요. 문항 6번 보실게요. 자, 국가에서 지원하는 6종의 질병 신생아실에서 이게 검사하는 게 뭐냐. 이거는 선천성, 풀네임은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예요. 그래서 뭐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라고 해도 이제 맞겠죠. 선천성 갑상기성 기능 저하증이다. 이제 저는 이제 아동 쪽에서 포커스를 안 맞추고 성인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선천성 기능 저하증이 호르몬 진단 기준을 써라라고 해서 TSH를 내드렸죠. 사실은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다. 그럼 갑상선 호르몬 T3나 T4만 생각할 수 있는데 TSH를 먼저 생각을 해라라고 이제 내드렸던 문제고, 두 가지 호르몬으로 서술할 것 했으니까 TSH 농도의 상승, T4 낮음을 쓰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약이 뭐냐? 명칭을 쓰라는 거죠. 레보티록신, 신지로이드를 평생 투여한다라고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상반기 모고 때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검사, TSH 검사, 그 다음에 치료약, 레보티록신 이것까지 그대로 이제 출제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문항 7번 보실게요. 아동 지금 학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아동 방임의 의미를 써라. 그래서 우리가 아동 학대에 관련한 거는 굉장히 많잖아요. 신체적인 학대, 뭐 아동 방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동 방임에 관련돼서도 뭐예요? 물리적인 방위, 뭐 정서적인 방위, 교육적인 방위 이런 것들까지도 명확히 아셔라 분류까지도 이제 내드렸죠. 그래서 아동 방임이다 하면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반복적인 아동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이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방임은 충분히 쓰실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키워드 노트 제가 정신간호는 따로 드려가지고 아동이구나. 이게 지금 아동 방임 해서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몇 번 트레이닝 했고 문제에서도 모의고사에서 몇 번 내드렸어요. 그리고 실제 보시면 아동복지법에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직업군이 있다. 이 사람들은 다 신고 의무자예요. 신고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제 페널티가 있는 거예요. 벌금도 내야 되고. 이게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막 간호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아동을 다루는 모든 직종들이 다 있어요. 교사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번 기출 풀 때 언급만 하고 넘어갔었죠. 그래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그래도 선생님들이 기출을 열심히 푸셨는지 어제도 이거 기출 강의할 때 그때 기억이 나서 이거 썼다라고 선생님들이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응급으로 아동학대 피해 아동한테 응급으로 진행되는 조치가 있어요. 이게 지금 특례법으로 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모의고사에 이제 기출을 했었죠. 그래서 4가지가 있었다. 응급 상황에 대한 거. 그래서 아동학대 범죄, 이제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해서 여기에서 피해 아동 등에 대한 응급 조치가 4가지가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파이널 모고에 내드렸어요. 파이널 모고 푸신 분들은 맞추셨을 거예요. 그래서 4가지 중에 저는 이게 이번 시험에는 2가지를 줬고 나머지 2가지를 풀로 써라라는 거고 저는 이제 가로 넣기로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례법 내드렸고 그다음에 파이널 모고에서 계속해서 아동 밤임에 대해서 강조했던 거 이제 내용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문항 8번 보실게요. 이것도 모성간호. 이번에 좀 모성간호가 좀 출제가 많이 됐죠. 보시면은 초음파 검사에서 양수과소증이 있어요. 그래서 양수과소증을 양수지수로 서술할 거. 이것도 제 모의고사에서 똑같이 내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양수과소증이 되는 이유. 전 자가증이 양수과소증이 되는 이유. 그럼 양수과소증이 태아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기전을 알면은 이거가 전 자가증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제. 이것도 모의고사 문제랑 지금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무자극 검사에 대해서 지금 써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양수과소증이 양수지수로 하면은 5cm 미만이죠. 그리고 실제 양수과소증의 어떤 기전을 쓰면 돼요. 그 다음에 그게 뭐예요? 자궁내 태반의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 태반 기능 부전일 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반 관류가 감소가 이제 돼서 태아의 신혈류량 소변량이 감소돼서 이제 발생을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무자극 검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산 전에 태아의 건강 상태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무자극 검사는 산전의 태아의 건강을 평가하기 위해서 태아가 자궁 내에서 움직일 때 반응한 특징적인 심박동 양상에 근거하는 검사이다. 그래서 태동에 의해서 심박동 수가 적절하게 증가하는지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20분 동안 진행하는 경우를 전제해서 정상 기준을 쓰라라는 거죠. 그래서 정상 기준은 20분 동안 태동과 동시에 심박동수 증가가 1분에 15회, 15초 이상 지속되는 게 2회 이상 있을 때 이제 지속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반 정도는 선생님들이 맞추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요. 그래서 상반기 모고 때 이렇게 내드렸죠. 양수과소증이 생기는 이유를 써라. 그러면서 양수지수의 기준을 해서 양수과소증과 양수과다증을 제시해라. 그래서 이거 아마 이제 모의고사 푸셨던 분들은 푸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양수과소증이 생기는 이유를 써라. 그래서 자궁 태반 관류 감소를 포인트로 해서 쓰셨으면은 충분히 맞지 않으셨을까 해서 모의고사 문제 보여드렸어요. 자, 9번 문제 보실게요. 실제 탈수, 산염기, 수분 전해질 불균형이다. 설사로 인해 대사산증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설사 자체가 우리가 뭐예요? 실제적으로 체액이나 장액이 손실되죠. 체액, 장액 이거 안 써도 돼요. 중탕산염이 소실되어서 생긴다. 대사산증이 발생한다라고 해도 충분히 맞겠죠. 그 다음에 보상기전을 써라. 보상기전 같은 경우에는 실제 호흡으로 과다한기를 통해서 폐에 이산화탄소로 배출을 증가하는 거다. 제가 지금 이 산염기 불균형, 그 다음에 이제 수분 전해질,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특강도 지금 올려놓은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성인간호 들어갈 때 기초간호 파트에 굉장히 1시간 넘게 관계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나트륨 칼륨 펌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에너지, ATP를 사용해가지고 지금 능동수성을 하는 거다. 그래서 세포 내외의 어떤 칼륨이나 나트륨 수치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를 시키는 거다. 그래서 세포의 나트륨이 세포 내 칼륨보다 높게, 세포 내 칼륨이 세포의 칼륨보다 높게 지금 유지되는 일정한 유지가 되는 거다. 뭐 능동수성 APA 그 다음에 일정 농도 유지 이런 식으로 좀 쓰셨으면 맞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곧 나트륨 혈증이 세포 탈수가 되는 이유, 이건 이론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혈액 내 나트륨이 이제 증가되니까 뭐예요? 삼투압 차이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혈액 내 삼투압이 이제 발생이 되니까 뭐예요? 혈액 내로 물을 끌어다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분이 이동이 돼가지고 세포가 탈수가 되는 거 이제 아실 거고요. 그
그 다음에 이제 상반기 모고 때 이렇게 이제 전해질 불균형에 관련해서 이제 모의고사 또 드렸죠. 그 다음에 문항 10번 보실게요. 신체 이형 장애죠. 그러니까 신체 이형 장애 자체가 실제 이 예시가 병식이 없는 거 이것까지도 지금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코가 자꾸 커지고 코가 커져서 남들이 봐도 괜찮다, 멀쩡하다. 근데도 본인은 성형수술해야 된다고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신체 이형장애고 병식이 없어요. 뭐 망상적 믿음이 있다. 이것까지 안 써도 돼요. 그거 써도 되고 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병식 없다라고 쓰고 진단을 명확히 쓰면은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지행동 치료로 수용 전염 치료가 이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수용 전염 치료가 작년에 변주법 나왔으니까 올해는 수용 전염 치료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모의고사에서도 이제 내드렸다라고 했죠. 그래서 수용해야 되는 거 한 가지, 전염해야 되는 거 한 가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수용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심리적 고통 같은 걸 그대로 이제 감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 고통과 경험을 회피하는 노력을 그냥 중단하고 그냥 그 경험을 수용해라. 그죠? 부정하지 말고. 전념이다라는 거는 뭐예요? 내가 어떤 가치와 목표를 명료화하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그거를 명료화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내 전념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전념하는 행동을 하도록 계속 새로운 습관들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키워드는 뭐다? 실제 이거를 이제 심리적 고통이나 경험을 수용해라. 삶의 가치나 목표를 이걸 위해서 전념 행동을 해라. 이것까지 뒤에 안 써도 가치, 뭐 목표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이제 맞다고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4점이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모의고사 때 보시면 상반기 모의고사 보면은 이제 지문이 엄청 길었는데 실제 여기에서 본인이 지금 굉장히 얼굴이 괴물같이 보인다고 해요. 학생이 얼굴이 굉장히 괴물같이 보여. 그럼 막 머리 뜯고 있어. 그래서 이제 발모강이랑 이제 믹스해가지고 문제를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코를 보면은 자기가 보던 코가 아니라 그래요. 계속 코가 이상하다 그래요. 그래서 코를 하도 만져. 그래가지고 실제 상처까지 나요. 아까 코가 커진다 그랬죠. 예시에서. 실제 기출에서. 그래서 신체 이형장애. 거의 예시도 비슷했잖아요. 그래서 이 신체 이형장애 충분히 이게 푸실 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수용 전염 치료. 이것도 지금 모의고사에서 제가 내드렸죠. 그래서 이 수용 전염 치료에 대해서 개념을 써라 라고 해서 실제 모의고사에서 내드려서 이건 이제 외우셨던 분들, 정신 같은 경우는 제가 키워드 노트도 들었기 때문에 달달달 외워서 썼다라고 하고 이제 되게 고맙다고 이제 학생분들이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때문에 이거 이제 점수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해서 되게 이제 저도 감사했던 문제였고, 문항 11번이 이제 마지막 문제죠. 파이널 문제. 1형 당뇨를 진단을 받은 중학생 이제 학부모하고 보건교사의 대화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생뚱맞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지금 강론서에는 없지만 1형 당뇨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다 케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문제를 우리가 꼼꼼히 봐야 되는 이유가 보면은 혈당이 지금 250 이상이다. 그래서 뭘 확인한다 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케톤요라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지금 저한테 굉장히 속상하다, 케톤요로 썼다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근데 지문을 자세히 보면 혈액 또는 소변에서, 그러니까 이게 혈액이라는 말이 없으면 케톤요도 답이 맞아요. 근데 혈액 또는 소변이잖아요. 그래서 케톤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계속 선생님들이 제가 당부를 했었어요. 한 2, 3주 전에도. 원래 얼핏 처음 떠오르는 게 정답일 확률이 많다. 하지만 대충 봐서 오답일 확률도 있으니까 꼼꼼히 봐라. 근데 문제를 다 작년에도 매년 나왔던 선생님들의 이야기인 것 같긴 해요. 고쳐서 틀렸어요 라는 말이 굉장히 많더라고. 혹은 대충 봐서 틀렸어요. 이게 그걸로 다 꼼꼼히도 보면서 처음 봤던 답을 명확히 쓰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꼼꼼히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고혈당이 지금 상태에서 왜 운동을 하면 안 되냐. 글리코겐이 포도당으로 전환돼서 혈당이 올라간다. 그 다음에 교감신경계 항진돼서 카테콜라민 분비가 증가돼서 혈당도 올리고, 그 다음에 혈당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더 케톤산증이 더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악화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운동. 자, 보시면은 인슐린을 맞은 부위에 근육을 주로 사용하는 운동을 피해라. 이건 뭐예요? 인슐린 맞는 근육들을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은 지금 저혈당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흡수율 같은 게 인슐린 흡수율이 증가돼서 저혈당이 생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롤, 허니문. 지금 이 기간이 있다. 처음에 1형 당뇨로 진단을 받아가지고 인슐린을 맞는 사람한테. 근데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 강론서에는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저는 이 문제가 되게
좀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다 쓸 수는 없었겠지만, 뭐 이건 다 틀려도 사실은 우리가 합격 여부에 당락에는 전혀 좌우가 되진 않아요. 왜냐면 이런 허니문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교사가 이거가, 일형 당뇨 있는 학생이 인슐린을 맞았어. 맞았으니까 갑자기 혈당이 막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고, 인슐린 요구량도 줄어들어서 다 이제 회복이 된 것처럼 얼핏 착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췌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기간으로 인슐린 요구량도 줄고 혈당도 거의 정상에 가까운 혈당치가 유지돼서 당뇨가 호전되는 이제 기간이다 해서 이거는 사실은 다 못 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정도 아마 쓰실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기출 해설 강의를 마치고요. 지금 이제 저도 사실은 선생님들한테 이 문제도 더 드릴 걸, 저 문제도 더 드려서 더 맞춰올 걸, 좀 죄송한 마음도 들기도 해요, 사실은. 왜냐면 제가 100% 다 적중을 못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쉽기도 하고 내년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시험을 정말 그날 가가지고 정말 2시까지 치렀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더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서 허탈한 마음도 들고 정말 이 시험이 될까라는 의구심도 드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런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이제 빨리 접으시고 이제 2차 준비에 이제 몰입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이제 좌절감이 심하거나 마음이 힘드시거나 이러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또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좀 상담도 해드리고 또 어찌됐든 제가 사회 경험도 많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선생님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힘드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하시고 잘 이제 일어서서 2차 꼭 좋은 소식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